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먼저 보낸 60대 엄마입니다. 딸이 하늘나라로 간지 이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저는 딸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사람이 지나만 가도 눈물을 훔칠 때가 많아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 딸도 이런 모습으로 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왜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곧 12월이면 우리 딸 기일이 돌아오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딸이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제 꿈에 찾아온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모든 면에서 알아서 척척하던 아이였어요. 제가 준비물 한 번을 싸준 적 없을 정도로 의지하지 않고 잘 해내는 성격이었죠. 도리어 엄마로서 해줄 게 많이 없어 미안할 때가 많을 정도로요. 그리고 대학 갈 무렵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 등록금까지 차곡차곡 모아놓고 준비해 놓을 정도로 야무졌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이 되니 누가 데려가도 아깝기만 한 내 딸을 시집 보낼 시기가 오더라고요. 3년간 연애하면서 꼭꼭 숨겨놓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인사 한 번을 안 시켜주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제 앞에 사위를 데려와 인사시키더군요. 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딸이 결혼을 생각하면서부터 저축을 시작해 목표가 양가 부모님께 도움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을 때 당당히 인사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사위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도 딸을 정말 아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적금 드느라 빠듯했을 텐데도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돈을 모았다는 것 자체에 성실한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건 시댁에서도 이미 쌍수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거였죠. 넉넉한 집에 보내는 것보다 며느리로서 사랑받고 지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았거든요. 실은 저보다 우리 식구들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해요. 엄마까지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이 사람이 너무 아깝다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 간다고 하니까 제가 부족한데 과분한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인사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누가 더 아깝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자식은 다 귀한 법이지. 그래도 엄마, 이 사람하고 나 결혼하려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돈 모았어요. 나도 어디 가서 알뜰한 걸로는 안 빠지는 편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니까요. 엄마가 항상 말하던 성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어머니, 이건 엄마가 따로 꼭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얼마 뒤 사위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건 다름 아닌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솔직히 벌써 이런 선물까지 주고받는 게 저로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인사할 일이 서로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공짜는 또 없는 거잖아요. 하나가 오면 가는 법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애쓰고 들고 온 선물을 안 받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참 난처하더라고요. 아니, 아유, 내가 이걸 받아도 될 줄 모르겠네. 이렇게 비싼 걸. 아닙니다. 혹시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데 관심도 많고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셔서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조금 사치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까 싶은데 굉장히 멋쟁이신가 봐. 나는 꾸밀 줄도 모르고 멋이랑은 영 너무 먼 사람이라서. 자기는 그걸 사치스럽다고 말하면 어떡해. 난 어머니 보면 좋아 보이던데 자기한테 투자할 줄 아는 게 멋진 거야. 엄마, 어머니 아직도 일하시면서 본인이 번 돈으로 좋은 거 하나씩 사는 거예요. 절대 사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모르고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되게 멋진 분이세요. 그래? 나도 얼른 뵙고 싶구나. 사실 엄마가 그렇게 꾸미게 된 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런 거 초면에 물어보면 실례인가? 그리고 그때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사고로 남편을 잃은 사돈의 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돌도 안 지났을 때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혼자 저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엄마한테 주변에서 사람들이 남편이 없으니까 여자가 저런 꼴로 다닌다고 흉을 봤나 봐요. 참 못됐죠.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달라져야겠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화장도 잘 안 했었는데 곱게 화장도 하고 다니고 절대 갖춰 입지 않고 어딜 다니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까운 데 나가실 때도 절대 아무거나 입고 가는 법이 없어요. 아이고, 그 속이 오죽했을까. 사람들이 남의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근데 정말 멋쟁이셔. 내가 어머니 옷 뺏어 입고 싶을 정도라니까. 저희도 저희지만 저는 두 분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그랬어. 두 분 나이도 비슷하고 다른 점도 많은데 그래도 친구처럼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아유, 상견례 날이 기대된다. 어머니도 얼른 뵙고 싶다고 만날 때마다 그러시더라고. 그날 사위는 제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족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우리 둘이 나이가 1살 차이니 좋은 친구처럼 의지하고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속사정을 다 듣고 났더니 만나기도 전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연배도 비슷하고 그래서인진 몰라도 꼭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날이 저도 무척이나 기다려졌죠. 그리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 멀리서부터 한눈에 들어오는 화려한 옷차림부터 시선을 끌었습니다. 목청도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그런지 사람들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반가워요, 사돈. 우리 악수 말고 한번 안아봅시다. 내가 정말 뵙고 싶었어요. 아유, 참 성격도 시원하시네요. 연지 엄마 됩니다. 내가 정말 따님을 너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만나면 꽉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부족한 우리 아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며느리 복이 있는 팔자라니까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도 전 조금 어색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지만 사돈은 대화를 먼저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없는 면이 있어서 그런지 참 좋아 보였습니다. 너희 오늘 이 집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골라놨지? 어른들 모시고 오면서 돈 아낄 생각하면 안 된다. 사돈, 우리 비싼 걸로 배불리 먹어봅시다. 솔직히 난 다른 걱정은 없는데 애들 둘 다 짜서 그게 너무 걱정이라니까요. 아예 아끼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인색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우리한테는 아낄 생각하지 마. 알았지? 아유, 당연하죠. 그래도 얼마나 대견해요. 결혼 준비를 알아서 다 해놓고. 그게 다 우리 복덩이 연지 덕분이죠. 내가 아는 우리 애는 절대 그런 돈 못 모아요. 저축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해도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아유, 안 되겠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아들 험담을 시원하게 해드려야겠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나중에 실망하실까 봐 그래.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아드님을 두고 무슨 험담할 게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딸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서로 그런 건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아유, 어머니, 엄마가 지금 이 사람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는데요. 그래, 엄마. 아유, 나 힘들게 점수 땄는데 다 깎아먹을 일 있어? 아유, 안 돼, 안 돼. 너는 맨입으로 그게 돼? 얼마나 큰 비밀을 내가 막아주는 건데. 엄마, 원하시는 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해요. 그래? 분명히 다 해준다고 했어. 사돈, 우리 둘이 만나서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러시죠. 걱정한 것보다 금방 편안한 농담도 주고받고 분위기가 한층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돈은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이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젊어서 너무 많은 일을 겪고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 나이라서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결혼할 때 부모님이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있는 줄 아니? 그 시절엔 그냥 힘들어도 같이 살면서 채워가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섭섭해할진 모르겠지만 둘이 힘으로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사돈도 이 자리에서 같이 그걸 정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만 해주고 또 안 하고 그럼 골치 아파요. 아니, 전 그래도 집에 필요한 건 조금 채워줄 생각이었는데 저도 형편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얘가 워낙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알아서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 시집까지 그냥 보내면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그래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보태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남편 죽고 보험금 나온 것도 있고 시댁에서도 결혼한다니까 돈 모아서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받아서 내가 쓸 생각이에요. 늙은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지? 얘네는 젊고 맞벌이도 다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그러려고 준비한 거예요.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집도 큰 데로 잘 구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기가 참. 아이고 우리 사돈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으면 할 일 다 했지. 아무것도 안 하기는요. 그리고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차츰 늘려나가는 재미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작부터 부모님 손 빌려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그게 당연해서 고마운 줄도 몰라요. 나는 얘들 솔직히 고생 좀 시키고 싶어요. 우리 생각하면 너무 편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 어머, 미안하다. 내가 너무 솔직했나? 우리 장모님 놀라셨겠다. 내가 오늘 할 말 다 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런답니다. 무슨 말을 필터 안 거치고 해서 문제예요. 맨날 혼나요. 아닙니다. 시원시원하고 너무 좋으신데요. 그럼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약속한 겁니다. 애들 둘이 알아서 하기로. 그리고 전 집에 돌아와 사돈 모르게 딸에게 얼마 건네줄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이 결혼하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보내는 게 평생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우리 때 비하면 더 윤택하게 시작하는 것도 맞고 사돈 말도 다 일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전 그동안 뭐든지 알아서 해온 우리 똑순이 딸에게 이때라도 무언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끝까지 받을 수 없다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알게 돼도 서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요. 하긴 그날 사돈이 마지막까지 약속이라면서 거듭 강조하긴 했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며 저는 딸이 모든 힘으로 준비해 결혼하는 걸 지켜봤고 그저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았죠. 그리고 기특한 딸과 사위는 양가의 하나뿐인 엄마를 잘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2년쯤 지나 새 집으로 이사를 할 때도 우리 방을 따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내 집처럼 와서 있다 가라는 뜻이라면서요. 물론 그렇다고 고지고대로 너무 자주 찾아가면 신혼인 애들도 싫어할 것 같아서 항상 가기 전에는 연락했지만요. 그리고 사돈은 이렇게 넷이 모여서 보낼 시간을 더 자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세요?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했으면 했죠. 얼른 오세요. 어제 갔다 왔는데 애들 피곤하게 오늘 또 가기가 영 눈치가 보이네요. 못 살겠네. 사돈, 눈치를 왜 우리가 봐요? 애들은 우리가 오면 편하기만 하죠. 금방 저녁도 다 제가 만들었고 청소까지 싹 해놔서 괜찮아요. 일은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음식 퍼지기 전에 얼른 오기나 하셔요. 내가 사돈 없으면 말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얼른 옷만 대충 입고 갈게요.
그래도 넷이 이렇게 자주 모여서 같이 저녁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긴장 풀고 보내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또 사돈이 저랑 남편이 없이 지내는 상황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만났을 때 제가 괜히 작아지거나 그런 마음도 없더라고요. 옆에서 항상 우리가 애들한테도 효도받는 게 당연하다는 걸 말하면서 사위가 말한 대로 어딜 가도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해보고 챙기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 덕을 많이 봤죠. 그런데 그날 저녁 사돈이 갑자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보아하니 사위도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눈치였습니다. 언제부터? 왜 말을 안 해요? 좋아지고 있다니까. 괜히 말하면 걱정할까 봐 그랬지. 아유, 사돈, 언제부터 병원에 다녔어요?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아이,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혼자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웃고 그런 시간에 많이 가는 게 약보다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아이 밥도 혼자 안 먹으려고 일부러 너희한테 더 자주 찾아오고 그러는 것도 있어. 내가 너무 귀찮게 했다면 미안하다. 아휴, 엄마는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하고 상의를 안 해? 혹시 우울증 같은 거예요, 어머니? 그 조울증이라더라. 난 저놈 장가 보내고 나면 챙겨줄 필요도 없고 내 멋대로 자고 일어나서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자 되니까 갑자기 남편 죽고 났을 때 빈집에서 보내던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거야. 아유, 내가 그래서 요새 집에 있는 게 그냥 겁이 난다.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아유,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네. 이게 갑자기 혼자 지내면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우리 애 없으니까 혼자 저녁에 무슨 소리만 나도 누가 들어오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괄괄하고 시원한 성격으로 스트레스도 하나 없을 것 같이 보이던 사람이 이런 병을 얻었다고 하니 정말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딸이 떠나고 나서 혼자서 모르게 딸이 있는 줄 알고 이름을 부른다거나 쓸쓸한 감정을 느꼈던 적이 참 많았는데 사돈도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모양이었죠. 전 안타까운 눈으로 사돈을 보며 어쩌면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이게 그런 병인 줄도 모르고 계속 술 마시고 잤어요. 불면증도 심해져서. 아유, 어머니, 여기 어머니 방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오셔서 주무시다 가시죠. 시어머니가 매일 오면 세상 어느 며느리가 좋아하겠니? 나라도 싫지. 사돈,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당분간 지낼래요? 내가 보기엔 혼자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진 않아서 그래요. 말벗이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 집이 사돈 지내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이럴까 봐 이야기를 못했다니까요 그동안. 엄마,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 들고 그렇다면서. 그 집에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걸 견디려고 해? 아니면 이사라도 가는 건 어때? 번거롭게 무슨? 병원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약도 잘 챙겨 먹고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우리 딸이 신중하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 일을 알게 된 이상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몸 아픈 게 아니라 치료받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어머니 마음이 힘들고 아프단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함께 돕고 해결할 문제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도 이 사람도 어머니 집이 멀어서 자주 찾아뵙고 신경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신경 못 쓰면 저희는 또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잠깐만이라도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저희를 위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지내다가 불편하시면 며칠 다시 집에 가더라도 거기서 계속 지내시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 이 사람 말 들어요. 그리고 나도 엄마 걱정돼서 안 되겠어. 그리고 우리가 엄마 방도 이미 다 만들어놨는데
번거로운 것도 없고 바로 몸만 오시면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사돈, 내 생각도 여기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네? 아휴, 알았다. 그래, 알았어. 저도 딸 말대로 하는 게 사돈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애들도 매일 거길 오며 가며 챙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다행히 사돈도 고집을 꺾고 들어와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괜히 자식 눈치 보고 며느리에게 민폐라 생각했는지 한사코 거절하려고 했지만 가족 모두가 한뜻으로 설득하니 합가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게 딸은 사돈과 함께 지내게 됐고 저도 사돈 밥이라도 든든히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갈비를 재거나 음식을 해서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 가족이니 나름대로 잘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런데 갈수록 사돈이 전과 달라지는 느낌인 겁니다. 갑자기 쌩 하고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과하게 저를 반겨주기도 하고 이게 사돈의 증상 중 하나인가 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딸도 조금씩 지쳐가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겁니다. 한 달 전과 다르게 볼이 쏙 들어가서 야윈 게 느껴졌죠. 아픈 상태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괜찮니? 사돈 기분이 볼 때마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나도 어머니 기분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어. 퇴근하자마자 와서 밥 차려드리면 어떤 날은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날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싱크대 음식 버리면서 자기한테 뭐 안 좋은 걸 탔냐면서 이상한 소리까지 하고 그런다니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 이럴 게 아니라 같이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자존심에 그건 또 싫으신 모양이야. 남편이 간다고 해도 싫대.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낼 때가 있었으니 이럴 때라도 제가 딸을 대신해 사돈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애들한테 말하기 힘든 걸 저한테 따로 말하거나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전 분위기를 살피면서 사돈이 기분이 괜찮아 보이는 어느 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돈, 요새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혼자 가는 건 괜찮아요? 아니, 나는 사돈이 아픈 게 누구보다 이해되는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애들 집에서 지내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라도 말해줘요. 우리도 같이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뒤에서 다 이야기하는 모양이네요. 왜요? 저랑 지내기 힘들다 그래요? 예? 아니요. 우리도 사돈 병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죠. 사돈이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 애가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요. 똑같네, 그 인간들하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변한 사돈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기분 맞추느라고 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영 불편하더군요. 우리 남편 죽었을 때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앞에 와서는 내가 걱정되고 우리가 그 아픔을 모르니까 힘들겠네 가짜는 위로나 하면서. 근데 뒤에선 자기들끼리 나 흉보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하는 짓이 똑같다고요. 아니 사돈, 왜 사람 말을 그렇게 들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더 노력하려는 거죠. 나도 사돈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섭섭하네요. 노력? 자기 엄마한테 가서 내 아픈 이야기 다 일러바치는 게 무슨 노력인데요. 나도 지금 내 마음대로 조절 안 되는 내 상황이 얼마나 치부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여기 와서 있으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하는 수 없이 와 있는 겁니다. 아니, 나 쉬고 싶으니까 나가요. 그리고 그날 밖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딸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나도 알아. 엄마가 나 때문에 나서준 건 아닌데 그게 어머니한테는 내가 뒤에서 엄마한테 험담이나 하고
어머니 이야기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어머니하고 둘이 지내면서 풀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아유, 괜히 미안하다. 나랑은 좀 대화가 될 줄 알고 그랬어. 아무래도 제가 나선 게 더 화근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 딸에게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사돈이나 딸 상태가 궁금해도 함부로 전화도 못 걸었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딸이 해결해 보겠다니 믿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연락 없이 한동안 지내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전 온몸이 굳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연락도 뜸하던 내 딸이 갑자기 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순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저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절 아무리 불러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절 보고 놀라서 달려온 사위는 저를 일으키더니 딸이 운전하다 사고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침착하게 운전하던 애가 왜 핸들을 자기 손으로 꺾었는지 다시 듣고 또 들어도 내 딸답지 않다는 생각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네.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어머니, 그래도 그 사람 마지막으로 얼굴은 보셔야죠. 일어나 보세요. 아니야. 누가 마지막이야. 우리 딸 잠깐 다쳐서 누워있는 거야. 곧 일어날 거야. 그리고 우리 애 누가 뒤에서 친 거야. 어떤 나쁜 놈이 치고 도망간 거라고. 빨리 그놈부터 잡아. 어? 걔가 혼자 절대 운전을 그렇게 할 리가 없어. 내가 알아. 내 딸이잖아. 알아요. 저도 믿기지 않아서 경찰서 가서 CCTV 몇 번이나 확인하고 왔어요. 저는 사위의 옷깃을 잡고 늘어지면서 아닐 거라고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땐 딸이 다시 병원에서 회복하고 일어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딸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세상을 떠났다는 구급대원의 말을 듣고 병원에서는 도착을 하자마자 장례 절차를 준비하게 하더군요. 아무리 우리 딸을 떠난 사람처럼 대하며 장례 이야기를 해도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 이름을 묻고 재차 장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확인하는 와중에도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니라고 부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가다니. 한동안 서로 연락도 못하고 목소리도 못 듣고 보낸 게 한이 맺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 절 대신에 사위가 그 모든 걸 차분히 진행하더라고요. 아마 사위도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저 때문에 더 내색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장까지 떠밀려 와서도 그저 멍하니 앉아서 딸 사진만 보고 있었죠. 이젠 웃고 있는 딸 모습을 다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날 무슨 정신으로 거기까지 가서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는지 기억도 없네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기억은 사라진다고 하더니 그때가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준 언니와 친척들이 옆에 있어서 조금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주위를 두리번대던 언니가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연지 샘이란 사람은 왜 안 보여? 그 사람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아니 어디 몸이 아픈 건 아니잖아. 다리 멀쩡하면 되지? 아무리 그렇다고 얼굴도 안 비춰. 참나 마지막까지 자기 모시고 산 게 누군데.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다고 고마운 줄을 모르고 이런 날 안 보이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니? 아이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묻지. 아유 됐어. 싸울 기운도 없어 지금은. 그리고 언니에게서 사고 상황에 대해 처음 듣는 말이 있었어요. 예, 근데 들어보니까 연지 사고 날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하던데 아이 어디 안 좋았어? 어? 누가 그래 움켜쥐었다고? 아까 사람들 아는 이야기 언뜻 들었어. 꼭 뭐 가슴 답답한 것처럼 쳤다고. 심장마비 아니냐고 그러던데 아이 모르지. 그냥 젊은 나이에 가니까 말이 그렇게 나온 건지도.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일 없이 걔가 운전대를 갑자기 그렇게 꺾을 이유가 없잖아. 나도 연지 차 타봐서 아는데 운전을 그렇게 급하게 하는 애가 아닌데 이상하더라고. 아니, 김서방 못 봤어? 김서방 어디 있어 지금? 어딜 가게? 너한테 말해줬어도 내가 들었겠니? 그 정신에 지금 밖에서 사람 만나라고 정신 없더라. 이따가 얘기해. 너도 기운 조금 차리고, 어? 그리고 한참 뒤에 장례식장까지 한껏 치장하고 나타난 사돈을 보게 됐습니다. 글쎄 빨간 립스틱까지 바르고 목걸이, 귀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왔는데 여기가 무슨 잔치집인지 장례식장인지 분간도 못하나 싶었죠. 게다가 얼굴이 전보다 훨씬 좋아진 걸 보니 더 화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내 자식 그렇게 만들고 넌 속 편하게 잘만 살았구나. 그런데 더 피가 거꾸로 솟는 건 본인 친구들을 줄줄이 끌고 와서 상을 몇 개 붙여서 자리를 잡고 앉더니 제 귀에 다 들리도록 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도 생긴 건 반듯하고 참하네. 손벌은 나쁜 건 이렇게 봐서 모르겠다. 그렇다니까. 나도 깜빡 속았으니까. 앞에선 쟤처럼 착한 며느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애가 우리 집 몰래 들어가서 내 다이아 반지 훔쳤다고 생각하니까 믿어지겠냐? 난 보고도 못 믿겠더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려고 일부러 자기 집에 모신다고 한 것 같아. 그거였네. 다 계획에 있던 거야. 무섭다. 사돈,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애가 뭘 훔쳐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듣자마자 처벅처벅 걸어 상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 그 말이 틀렸구나. 사돈도 딸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많을 겁니다. 이 여자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딜 와서 내 딸을 함부로 모욕해. 저기요. 나는 모욕한 적 없어요. 내가 경찰서 가려던 걸 참은 거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요. 내 집에 있던 다이아 반지 없어졌던 거 알아요? 날 모신 이유가 무슨 꿍꿍인지 다 아냐고요. 딸에 대해 모르면 당신이나 가만히 있어. 피해자는 나니까. 뭐 피해자? 그걸 우리 딸이 훔쳤다는 거야?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너 약은 먹고 있어. 제정신을 여기 와서 떠드는 소리냐고. 이 여자가 사람 아픈 것까지 떠벌리고 난리야. 그래서 도둑 잡으러 온 짤이라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렇게 멀쩡했구나. 그동안 아픈 당신 생각해서 집에 모시고 고생하면서 산 내 딸. 내 딸 불쌍하지도 않아? 사람이면 그게 고마워서라도 이런 말 못해. 어떻게 시어머니가 돼서 장례식장 와서 할 소리가 따로 있지. 내가 그 입을 찢어버리기 전에 허튼 말 말고 당장 나가. 나도 안타까워요. 눈물이라도 쥐어짜야 하나? 됐으니까 더 긴 말하지 말고 조용히 가라고. 괜히 없는 말 지어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우리 애가 그런 짓 죽어도 못한다는 건 하늘이 알고 내가 알아요. 어쩌겠어. 이렇게 된 거 묻고 가야지. 내 마지막 배려는 며느리가 나한테 저지른 일 조용히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끝까지 그 입 안 닫아? 야, 조용히 넘어가지 마. 내가 보상할 거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나가자마자 경찰서로 가서 신고부터 해라. 그리고 올 때 증거도 다 가지고 오고. 마지막으로 당신 약 잘 챙겨 먹고 제정신으로 세상 살아. 나도 이제 당신 아픈 거 못 봐주니까. 설령 제 딸이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와서 이러는 건 사람 할 짓이 아니지 않나요? 내 딸이 듣고 있으면 이 일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할까 싶어서 누가 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남은 힘을 짜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절 말리러 온 언니는 한쪽 방에서 절 눕히더니만 한숨 자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며칠 더 버티려면 자야 한다면서요. 전 마음도 추스릴 겸 혼자 방석을 깔고 누워서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제 딸이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이 너무 말라서 흉측한 꼴로 머리까지 풀어헤치고 앉아있는데 그게 너무 꿈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꼭 딸이 세상에 뜨기 전
딸의 마지막 모습처럼 보였죠.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연지 너 꼴이 왜 이래? 엄마, 나 너무 억울해요. 내가 아니라는데 자꾸 누명 씌우잖아. 난 못 살겠어. 난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난 아니에요. 엄마는 알잖아. 내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엄마는 알지 그럼. 누가 대체 누가 너한테 누명을 씌워? 엄마,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제정신 아니야. 아니, 완전히 미친년이야. 엄마는 알아줘. 내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너무 억울해서 더는 못 살겠어. 가지 마. 엄마한테 와. 가지 마. 아무리 딸을 안아보려고 팔을 내밀고 버둥거려도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을 버둥거리면서 꿈에서 깬 순간 저는 장례식장에 있는 게 답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사람들이 가슴을 쳤다는 그 말과 꿈에서도 가슴을 치고 있던 딸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그래서 전 김서방한테 연락처부터 받아서 경찰서부터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위는 금방 사돈하고 다투는 소리를 다 듣고 나서 그런지 제 행동이 격해져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더군요. 아이, 장모님 어디 가시려고요, 이 시간에? 제가 더 알아보겠다니까요. 자네 엄마 이야기 못 들었나? 피해자라잖아. 우리 딸이 다이아 반지를 훔쳤다는데 그것도 같이 가서 밝혀달라고 해야지. 그래, 나라고 내 딸을 다 알겠어? 혹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대신 벌 받을 테니까 이 기회에 다 밝혀내자고. 장모님, 식구끼리 이러면 되겠어요? 아이, 엄마가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장례 끝나면 다 정리할게요. 네? 그러니까 제발 장모님까지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우리 딸이 억울해 죽겠다네. 예? 그게 무슨... 왜? 나 제정신이야 지금. 내가 우리 딸 하는 소리 분명히 들었다고. 어머님, 경찰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도 그 사람 건드린 적 없어요. 그전 상황을 모르잖아 아무도. 그동안 자네 엄마 모시느라고 나는 우리 딸하고 마음 편히 통화 한 번도 못했어.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난 부검까지 갈 거야. 내 딸이 왜 억울해서 가슴까지 치고 핸들을 꺾었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고. 우리 딸 억울함 풀어줄 거야 내가. 안 그래도 다친 사람 몸에 칼을 대고 싶으세요? 아니 왜 부검까지 해서 더 아프게 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고통 없이 그 사람 편안하게 보내주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거야 가봐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 내 딸이니까 내가 결정할 걸세. 저도 그 사람 남편입니다. 전 죽어도 싫다고요. 내가 자식 먼저 보내는 것도 억울해 미치겠는데 죽어서까지 가슴 치고 사는 꼴 나는 절대 못 봐. 저는 누가 뭐라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CCTV를 몇 번이나 다시 본 뒤에 부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사고 날에는 아무 정황이 없다고 해도 그간 그 여자와 단둘이 집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선 사위도 저도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장례 도중에 부검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리던 사위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제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렇게라도 해서 딸이 왜 그렇게 억울하다고 했는지 떠나기 전에 최대한 모든 걸 알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가 나온 날 저는 부검을 진행한 담당자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상처밖에 보이지 않던 그 몸속에서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뜻하지 않은 결과에 적잖이 놀란 것 같았죠. 그걸 듣자마자 장례식장에서 딸을 도둑으로 몰아가던 사돈의 그 이야기가 바로 떠올랐죠. 반지가 나왔다고요? 혹시 다이아 반지예요? 예, 그리고 목에 상흔이 남은 걸 보아
이건 사고 당일에 난 게 아니고 사건 2, 3일 전쯤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억지로 목을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지도 타인에 의해 억지로 삼켰을 수도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증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사건 조사를 더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핸드폰도 다시 받아서 증거가 있는지 더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형사님. 저는 이 일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형사 말이 딸 몸에서 나온 반지와 그 여자가 갖고 있던 게 일치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 관건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선수를 치기로 한 거죠. 그게 수사가 됐다는 걸 알면 이 여자가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도 정신이 어떻게 된 것처럼 사람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사돈 치부까지 거기서 말하고 그러는 건 경우가 아닌데 그래서 말인데 제가 그 반지를 다시 보상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긴 겁니까? 가능하면 똑같은 걸로 맞춰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정말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고 말이야. 예, 죄송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러 온 겁니다. 이제 부검도 잘 끝나고 이제 저도 할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결과는 뭐래요? 아무것도 없죠? 네, 제가 괜히 일을 벌인 것 같더라고요. 자식 보내고 제정신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드릴게요. 그동안 연주하고 지낸 정이 있으니까. 근데 참 다이아 크기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거라 괜찮으시겠어요? 예, 말씀만 하세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사돈 성격이 워낙 뒤끝없고 좋잖아요. 그래도 맨입으로 미안하다고만 넘어가기가 그래서 일부러 사드리려고 마음 먹고 왔어요. 혹시 사진 같은 거 있나요? 그걸 갖다 주면 제작이 쉽다고 해서요. 내가 찍어놓은 게 어디 있긴 한데 잠시만 있어 보세요. 멍청한 그 여자는 순순히 저에게 사진까지 내주더군요. 전 나오자마자 경찰서로 가서 부검에서 나온 반지와 여자가 갖고 있던 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바로 그날 저녁 제 눈앞에서 그 여자가 체포되어 끌려가는 속 시원한 광경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제 딸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았죠. 지금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나한테? 저 여자 말을 믿는 겁니까? 조용히 해. 너 그 주둥이에다가 양말이라도 쳐놓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있는 줄 알아. 어떻게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르지? 이제 사람들이 다 알려줄 거야.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을 거야. 그럼 알겠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라고. 뭐? 감옥? 아니, 저 아픈 사람입니다. 제가 처방 정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 사람 없앤 거야. 똑똑히 알아. 하실 말씀 있으면 경찰서 가서 진술하세요. 증거는 지금 다 나왔으니까. 평생 감옥에 가서 썩을 수도 있다는 말에 겁에 질린 사돈은 갑자기 주저앉더니 버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찰들이 질질 끌어세워도 다시 주저앉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아니에요. 잠시만요, 형사님. 제가 딱 1시간만 주시면 우리 가족 문제니까 따로 이야기하고 알려드릴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발로 내일 경찰서 직접 가면 되잖아요. 제가 그 반지를 그때 억지로 삼키게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억울해요, 정말. 사돈 잘못했어요. 알잖아요. 내가 기분 조절이 안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날 그랬던 거예요. 나하고 합의합시다. 네? 내가 이 집이랑 전 재산 다 정리해서 바로 넘길게요. 필요 없고 가슴이 꽉 막힐 때까지 내 앞에서 그 돈 삼켜봐. 그럼 합의해 줄게. 그럼 나도 똑같이 반지? 그래.
그거 먹으면 봐줄래요? 네? 그거 하나 잘못 삼켰다고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라니까. 운전사고였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보셨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제발 알려주세요. 아니, 나는 너 하루하루 피 말려서 죽일 생각이야. 결국 경찰서로 가서 이어진 조사 와중에 그 악독한 여자는 자기 병력을 이용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끝까지 발뺌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일로 인해 사람이 세상 떠나는 일이 생겼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 딸이 녹음해 놓은 파일 몇 개를 찾아내면서 그 여자의 죄는 끝을 모르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는 내 딸한테 물건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음식에 모를 탔네 자기 뒤에서 욕을 했다고 하면서 하루에도 사사건건 일을 만들어 지옥 속에 살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사위는 절 만나기가 껄끄러울 것 같았는데 의외로 먼저 저를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다는 것도 죄라는 거 압니다. 저는 그 사람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줄 몰랐어요.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절대 변명일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래도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못난 남편이라서, 그런 인간의 아들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 딸이 꿈에 나와서 억울하다고 엉엉 우는데 내가 그걸 넘길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라도 난 밝혀진 걸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네. 자네 엄마라고 보호할 생각 말고 달게 죄값 치르도록 해. 자네 어머니 병 문제가 아니란 건 잘 알 거 아닌가. 네, 변호사 선임하고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머니. 죄값 다 치르겠습니다. 그게 자네가 내 딸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일 어머니가 절대 용서하기 힘드신 거 알지만 그래도 그 사람 길은 제가 꼭 챙기고 싶습니다. 그래, 평생 빌어. 자네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빌어도 모자랄 테지만 그래도 자식 잃은 내 고통에 비하면 그깟 벌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래? 그래도 자네 엄마는 옥에 가도 숨쉬고 살아는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못 갚아. 내 딸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말고는 없어.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잘못 빌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간 이후에도 사위는 거길 떠나지 않고 한참을 눈물을 뚝뚝 흘리다 가더군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인 이상 제가 용서를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끔찍한 시간을 견딘 내 딸을 그대로 내몬 사람도 사위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일을 밝혀주는 데 도움을 주신 법의학자 선생님과 형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 새벽에 장례식장에 상복을 입고 정신없이 뛰쳐나간 저를 받아준 분이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 알아서 하는 야무진 우리 딸이지만 그래도 이런 일은 꼭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이제 조금 편안해졌어? 거기서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엄마 품에 와서 다 들려줘. 엄마가 너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게. 우리 딸은 게으르게 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잖아. 그래서 엄마 부지런히 잘 지내려고 일도 새로 시작했고 밥도 잘 먹을 거야.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 꿈에라도 와. 또 알아서 잘 지내면 엄마 섭섭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딸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덮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저에게도 좋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니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 여자 형량을 높게 받았으니 딸과 저를 위해 할 일은 다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냥 조금 멀리 가 있는 딸을 몇십 년 후에 만나는 거니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